1066년 10월 14일 영국 헤이스팅스의 언덕 위에서 한 남자가 눈에 화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는 영국의 마지막 앵글로색슨 왕이었고 그의 죽음은 영국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노르만족의 침략, 왕들의 처형, 제국의 흥망성쇠,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영국 왕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았다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위대했고 어떤 이는 미쳤으며 어떤 이는 단 9일 만에 권좌에서 쫓겨났죠.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피와 배신, 사랑과 전쟁으로 얼룩진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영국 왕실은 사실 긴 역사의 마지막 한 장면에 불과합니다. 지금 버킹엄 궁전에 앉아있는 찰스 3세까지 이어지는 이 왕조는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살아남았죠. 내전, 혁명, 세계대전을 거치면서도 왕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늘은 영국 왕실의 전체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섹슨 왕자들의 시대부터 현재까지 100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771년, 아직 영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영국 제도는 여러 왕국으로 쪼개져 있었거든요. 앵글족, 섹슨족, 주투족이 각자의 영토를 놓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웨식스의 에그버트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권력투쟁에서 밀려나 프랑스로 망명해야 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샤를마뉴 궁정에서 군사 전략을 배우고 때를 기다렸다가 돌아와 웨식스의 왕이 되었거든요. 에그버트 왕은 주변 왕국들을 하나씩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켄트, 에식스, 서식스가 그의 손에 떨어졌고 노섬브리아도 결국 항복했죠. 하지만 오랜 적인 머시아만큼은 쉽지 않았습니다. 두 왕국은 수세기 동안 치고받으며 싸웠거든요. 그래도 에그버트는 영국 땅의 대부분을 통합하는 데 성공했고 역사가들은 그를 브레트발다, 즉 영국의 광범위한 통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업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세운 통일 정책을 자손들이 이어받아 200년 넘게 실행했고 결국 진짜 영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냈거든요. 839년 에그버트가 죽자 그의 아들 에텁두프가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죠. 바로 바이킹입니다. 피로 얼룩진 도끼를 휘두르는 덴마크 전사들이 842년부터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시작했거든요. 에퍼투프는 851년 아클레아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바이킹의 위협은 너무 컸고 심지어 오랜 원수였던 머시아와 웨식스가 손을 잡을 정도였죠. 300년 가까이 싸우던 두 왕국이 공동의 적 앞에서 동맹을 맺은 겁니다. 에텔투프의 뒤를 이은 아들들도 모두 바이킹과 싸워야 했습니다. 에털볼드는 아버지의 과부와 결혼해서 성직자들을 화나게 했고 에텔베르트는 바이킹이 윈체스터를 약탈하는 걸 막아냈죠. 그 다음 왕 에텔드는 867년 바이킹이 요크를 점령하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전투 중 입은 상처로 사망했고 왕위는 동생 알프레드에게 넘어갔죠. 이 알프레드가 바로 역사에 남을 위대한 왕이 됩니다. 알프레드가 왕위에 오를 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머시아가 무너지고 덴마크군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죠. 알프레드는 서머시의 습지로 쫓겨가 숨어야 했습니다. 동맹들도 하나둘 배신했고 영국의 완전한 정복이 코앞이었거든요. 하지만 알프레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습지에서 나와 에딩턴에서 덴마크군을 기습했고 덴마크 왕 구트룸을 포위했죠. 2주 후 구트룸이 항복했고 알프레드는 그에게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트룸은 받아들였고 도앵글리아로 물러났죠. 승리 후 알프레드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는 왕국 전역에 요새 도시를 세우고 학교를 짓고 지식을 장려했거든요. 그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대인로의 설립이었습니다. 영국을 남북으로 나눠서 남쪽은 섹슨법이 적용되고 북쪽은 덴마크법이 적용되도록 한 거죠. 이 분할은 놀랍게도 오늘날까지 영국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알프레드 대왕은 덴마크의 위협을 길들이고 섹슨 통치의 황금기를 열었죠. 그의 업적 덕분에 그는 영국 역사상 유일하게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899년 알프레드가 죽자 아들 에드워드 엘더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에드워드는 아버지처럼 학식이 풍부하고 뛰어난 전술가였죠. 그는 북쪽으로 진군해 바이킹의 수도 요크를 점령했지만 1년밖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영국 남부에서
바이킹의 존재를 완전히 몰아내는 데는 성공했죠. 924년 에드워드가 부상으로 사망하자 아들 에세스탄이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세스탄이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해냈죠. 아세스탄은 노선브리아를 정복하고 요크를 장악했습니다. 바이킹을 완전히 스코틀랜드로 밀어냈고 심지어 스코틀랜드 왕에게 복종을 맹세하게 만들었죠. 이로써 그는 코널에서 스코틀랜드 고원까지 모든 앵글색슨 왕국을 통치하는 최초의 진정한 영국 왕이 되었습니다. 아세스탄은 정복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정부를 중앙 집권화하고 법률을 개혁하고 유럽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든요. 939년 그가 죽자 이복 형제 에드먼드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에드먼드 대왕의 통치는 거의 전부가 아버지의 왕국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덴마크가 다시 반란을 일으켰고 요크를 탈환했거든요. 하지만 에드먼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웨일스 반란을 진압하고 레스터에서 덴마크군을 격파했죠. 스코틀레주까지 진군해서 스트라스클라이드와 왕을 물리치고 스코틀랜드의 말콤 1세에게 그 땅을 맡겼습니다. 이로써 에드먼드는 영국 제도 전체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게 되었죠. 하지만 946년 미사 중에 이전에 추방했던 도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너무 어렸고 왕위는 동생 에드레드에게 넘어갔죠. 에드레드는 9년간 통치하다가 955년 알 수 없는 장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제 에드먼드의 장남 이드윅과 15살이 되어 왕위를 차지했죠. 그는 왕국을 동생 에드가르와 나눠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템스강 남쪽은 이드윅과 북쪽은 에드가르가 통치했거든요. 하지만 이드윅는 4년 후 죽었고 959년 에드가르가 전체 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의 통치는 이름처럼 평화로운 황금기였어요. 교회 참석이 의무화되고 표준화된 주화가 도입되었죠. 하지만 975년 그가 죽자 왕국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에드가르의 두 아들이 왕위를 놓고 다퉜거든요. 순교자 에드워드가 먼저 왕이 되었지만 4년 후 의문의 상황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에파드가 겨우 12살의 왕이 되었죠. 이 에텔드는 나중에 준비되지 않은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됩니다. 덴마크가 다시 침략했고 에텔드는 몰든 전투에서 패배했거든요. 그는 덴마크에 돈을 주고 노선브리아에 정착하게 놔뒀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성 브라이스데이 학살을 명령해서 덴마크 정착민들을 몰살시켰죠. 이 학살 소식을 들은 덴마크의 스웨인 포크비어드 왕이 1013년 영국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에텔레드는 노르망디로 도망쳤고 스웨인이 영국 왕이 되었죠. 하지만 스웨인은 단 4주 만에 갑자기 죽었고 에텔드가 돌아와 왕위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37년간 통치했는데 이건 앵글로색슨 왕 중 가장 긴 기간이었어요. 1016년 에펴드가 죽자 아들 에드먼드 아이언사이드가 왕이 되었지만 스웨인의 아들 크누트가 군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왔습니다. 에드먼드는 싸웠지만 패배했고 두 사람은 왕국을 나눠 다스리기로 합의했죠. 하지만 불과 한 달도 안 돼 에드먼드가 죽었고 크누트가 전체 왕국을 차지했습니다. 1016년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214년간 이어진 웨식스 왕가의 지배가 끝나고 덴마크인의 시대가 온 거죠. 크누트 대왕은 현명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영국인들을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관습을 존중했거든요. 영국 의원들을 임명하고 에테레드의 과부와 결혼하고 교회와 긴밀히 협력했죠. 1018년에는 덴마크의 왕도 되었고 나중에 스웨덴까지 정복해서 북해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통치하에 영국은 안정되고 번영했어요. 바이킹 침략의 위협이 사라졌거든요. 하지만 1035년 크누트가 죽자 왕관은 아들 헤럴드 헤어풋에게 넘어갔습니다. 헤럴드는 왕위 계승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형 하디넛이 있었지만 그는 노르웨이에서 반란을 진압하느라 바빴거든요. 그래서 헤럴드가 대신 왕이 되었죠. 이건 인기 없는 결정이었고 많은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특히 에텔레드의 과부 노르망디의 에마는 자신의 아들들을 영국으로 불러들여 왕위를 되찾으려 했죠. 하지만 웨식스 백작 고드윈이 배신해서 왕자 알프레드를 체포해 헤럴드에게 넘겼습니다. 알프레드는 눈이 멀려지고 결국 죽었고 동생 에드워드는 어머니와 함께 다시 노르망디로 도망쳤죠. 헤럴드는 4년 더 통치하다가 1040년 죽었고 하디넛이 돌아와 왕이 되었습니다. 하디넛도 2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1042년 원인 모를 병으로 죽었거든요. 그는 아들이 없었고 어머니의 격려를 받아 이복 형제 에드워드를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에드워드 참외왕이 드디어 망명에서 돌아와 왕이 된 거죠. 이로써 영국은
다시 앵글로색슨 왕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노르망디에서 25년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상 노르만 문화에 젖어 있었어요. 그는 노르만 의원들을 임명하고 프랑스어를 사용했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세운 것으로 가장 잘 기억되지만 그의 통치 말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드워드에게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후계자를 선택해야 했는데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웨식스 백작 헤러드 고드윈슨이나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이죠. 헤럴드는 앵글로색슨이고 저명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에드워드의 노르망디 망명 시절 친구였고요. 에드워드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에는 윌리엄에게 왕위를 약속했다고 하지만 증거는 없었죠. 1066년 2월 5일 에드워드가 죽자 하루 뒤 헤럴드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영국 왕으로 대관되었습니다. 노르망디의 윌리엄은 분노했고 섬을 침략할 준비를 시작했죠. 1066년은 영국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해였습니다. 윌리엄은 침략 함대를 준비했지만 악천후 때문에 몇 달간 출발을 미뤄야 했거든요. 그 사이 9월에 노르웨이의 헤러드 하드라다가 북쪽에서 침략했습니다. 헤럴드 왕은 급히 군대를 이끌고 400km를 강행군에서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노르웨이군을 격파했죠. 하지만 불과 며칠 후 윌리엄이 남쪽 해안에 상륙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헤럴드는 다시 400km를 행군해서 돌아가야 했어요. 10월 14일 두 군대가 헤이스팅스에서 충돌했습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영국의 방패벽은 처음에는 튼튼했지만 노르만 기병과 궁수들이 점차 우위를 점했죠. 윌리엄은 가짜 후퇴를 명령해서 영국군을 흩어지게 만들었고 그때 기병대가 돌격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헤럴드는 눈에 화살을 맞고 죽었어요. 윌리엄이 승리했고 런던으로 진군해서 1066년 크리스마스에 영국 왕으로 대관되었습니다. 영국의 노르만 시대가 시작된 거죠. 정복왕 윌리엄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처벌했습니다. 땅을 몰수하고 반역자들을 처형했죠. 하지만 지지자들에게는 관대했고 중립을 지켰던 가문들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윌리엄의 가장 오래 지속된 정책은 모트 앤 베일리 성의 건설이었습니다. 왕국 전역에 약 500개의 성이 20년 동안 지어졌거든요. 이 성들은 윌리엄의 힘을 상징했고 반란에 대비한 요새였죠. 하지만 반란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유스타스가 도버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웨식스와 북쪽에서도 여러 반란이 있었어요. 1069년 북쪽의 대규모 반란은 윌리엄이 북쪽의 해리인이라는 잔혹한 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요크와 더럼 지역을 수세기 동안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황폐화시켰죠. 하지만 이 과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확실히 그의 지배하에 들어갔거든요. 안정을 찾은 윌리엄은 점점 더 자주 대륙을 여행했습니다. 1072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노르망디에서 보냈고 영국은 이복 형제 오도에게 맡겼죠. 이 시기에 윌리엄은 둠주데이 북이라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영국 전체의 땅을 조사해서 기록한 거예요. 세금 징수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역사가들에게는 11세기 영국의 삶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죠. 책이 완성된 1년 후인 1087년 윌리엄은 프랑스에서 이질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세 아들에게 나눠줬는데 로버트는 노르망디를, 윌리엄은 영국을, 헨리는 돈을 받았죠. 새로운 왕 윌리엄 2세는 아버지의 명성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이었고 교회를 자주 화나게 했거든요. 특히 아버지의 과부와 결혼한 건 당시에도 이상하게 여겨졌죠. 13년 통치 후 1100년 윌리엄은 사냥 중에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의문의 죽음이었지만 막내 동생 헨리가 재빨리 움직였어요. 로번트가 대륙에 있는 동안 헨리는 런던 재무부를 장악하고 자신을 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로버트는 나중에 도전했지만 1106년 틴슈블의 전투에서 패배했고 평생 감옥에서 보냈죠. 헨리 1세는 형들보다 훨씬 나은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왕실 행정을 확장하고 법치를 강화했거든요. 재무법원을 설립해서 세금 징수를 개선했고 법률 시스템도 현대화했죠. 35년간 평화롭고 번영된 통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비극을 겪었어요. 장남 윌리엄이 화이트 쉽 난파 사고로 죽었고 1년 후 아내 엘리자베스도 세상을 떠났거든요. 헨리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되자 딸 마틸다를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지만 남작들은 마지못해 동의했죠. 1135년 헨리가 죽자 영국 남작들은 재빨리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여성이 나라를 다스리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헨리의 조카
블루아의 스티븐을 선택했습니다. 스티븐은 잘 알려지고 사랑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존경받고 부유했지만 마틸다는 오만하고 외국인처럼 여겨졌죠. 1135년 스티븐이 왕위에 오르자 마틸다는 분노했습니다. 1139년 그녀는 영국으로 건너와 이복 형제 로버트의 지원을 받아 반란을 일으켰어요. 1141년 링컨 전투에서 스티븐이 포로로 잡혔고 마틸다는 런던으로 가서 대관식을 준비했죠. 하지만 런던 시민들이 격렬히 반대했고 그녀는 후퇴해야 했습니다. 전쟁은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고 영국은 무정부 상태에 빠졌죠. 양측 모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거든요. 1153년 마틸다의 아들 헨리가 영국에 상륙해서 귀족들과 동맹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마틸다는 이미 싸움에 지쳐 있었고 자신의 주장을 아들에게 넘겼죠. 스티븐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에 지친 그는 웨스트민스터 조약에 동의했어요. 스티븐은 평생 왕으로 남고 그가 죽으면 헨리가 왕위를 이어받는다는 내용이었죠. 스티븐은 1년 후 1154년 죽었고 내전의 재해에서 영국은 새로운 왕조에 의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플랜테전의 왕조가 거의 500년 동안 서엄을 지배하게 될 거였어요. 헨리 2세는 1154년 12월 19일 대관식을 치르자마자 왕국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18년간의 내전으로 국고는 비어 있었고 왕실 행정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지역 영주들이 천천히 권력을 빼앗아가고 있었죠. 헨리는 왕실 행정을 회복하고 웨일즈에 대한 영국의 패권을 재확립했습니다. 무정부 상태 동안 무단으로 지어진 성들을 파괴하고 왕관이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았어요. 다음으로는 왕실 재정을 복구했습니다. 전쟁으로 수입의 46%가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헨리는 런던의 성직자 토마스 베켓을 대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베켓은 무자비하게 효율적이었고 곧 왕실 재정을 회복시켰죠. 헨리와 베켓은 금세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왕은 심지어 아들 헨리를 베켓 가문에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캔터베리 대주교가 죽었을 때 헨리는 황금 같은 기회를 받습니다. 베켓을 대주교로 임명해서 영국 교회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재확인하려 한 거죠. 하지만 1162년 성직 서품 직후 베켓은 변했습니다. 그는 왕실과의 유대를 끊고 종교적 권리의 새로운 수호자가 되었어요. 헨리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거죠. 두 사람은 여러 문제로 충돌했는데 특히 성직자들이 교회 법정에서만 재판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헨리는 이게 왕관을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거든요. 베켓은 헨리의 요구를 거절했고 왕은 경노했습니다. 베켓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프랑스로 도망쳤죠. 교황이 개입해서 두 사람 사이에 깨지기 쉬운 평화를 중재했습니다. 하지만 베켓이 돌아오자마자 그는 헨리를 지지했던 주교들을 파문했어요. 헨리는 또다시 경노했고 나흘 밤을 지냈습니다. 아마도 왕의 호의를 얻고 싶었던 4명의 기사가 캔터베리로 가서 베켓을 죽였죠. 그가 서 있던 제단 계단에서 말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헨리는 깊이 후회했습니다. 후회로 가득 찬 그는 캔터베리 대성당으로 걸어가 자루옷을 입고 승려들에게 채찍질을 당했어요. 베켓은 순교자가 되었고 교회의 권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헨리의 말년은 세 아들의 반란으로 점철되었습니다. 1173년 장남 젊은 헨리가 아버지에게 반항했고 두 형제 리처드와 제프리가 합류했죠. 대반란이 시작되었지만 헨리의 재능 있는 지휘관들 덕분에 진압되었습니다. 젊은 헨리와 제프리는 1183년 또 다른 반란을 일으켰지만 다시 실패했고 몇 년 후 죽었어요. 프랑스의 필리프 2세는 중립적이던 리처드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고 함께 헨리에게 마지막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헨리의 군대가 패배하자 왕은 안주의 성으로 후퇴했고 1189년 출혈성 궤양으로 사망했죠. 아버지를 왕위에서 몰아낸 리처드는 1189년 9월 3일 웨스트민스터에서 왕으로 대관되었습니다. 영국 역사는 그를 용맹함으로 기억하며 리처드 사자심 왕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리처드의 통치는 독특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에서 보냈거든요. 제3차 십자군 전쟁에 참전해서 예루살렘을 무슬림으로부터 해방시키려 했죠. 리처드는 뛰어난 군사 전략가였고 살라딘과 맞서 싸우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십자군은 상당한 영토를 되찾았지만 예루살렘 탈환에는 실패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리처드는 오스트리아의 레오폴드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리처드의 동생 존은 형의 몸값을 지불하는 데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캔터베리 대주교와 어머니의 도움으로 6만 파운드의 몸값이 지불되었고
리처드는 자유의 몸이 되었죠. 하지만 그는 1199년 프랑스에서 석궁 화살에 맞았고 상처가 괴사되어 죽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리처드는 자신을 쏜 소년을 용서했다고 해요. 계속 살아라. 그리고 내 은혜로 낮의 빛을 보아라. 라고 말했다죠. 리처드는 어머니의 품에서 죽었고 왕위는 동생 존에게 넘어갔습니다. 존은 1199년 왕으로 대관되었지만 땅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원래 상속받을 땅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거든요. 하지만 역사는 존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편없는 행정가이자 탐욕스러운 정치가였고 끔찍한 전사였죠. 1204년 그는 대륙의 모든 가족 땅을 잃었고 1209년에는 교황에게 파문당했습니다. 점점 더 인기를 잃던 존은 1215년 귀족들의 강력한 반란에 직면했어요. 그들은 존 왕에게 대원장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왕이 일반법과 전통을 준수하기로 동의한 거죠. 이는 왕관을 법치주의에 직접 둔 획기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대원장에 서명한 후에도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1215년 제1차 남작 전쟁이 발발했지만 전쟁은 곧 교착 상태에 빠졌죠. 존 왕은 원정 중에 이질로 사망했는데 복숭아를 너무 많이 먹어서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왕위는 아들 헨리에게 넘어갔고 단 9살의 헨리 3세가 1216년 10월 28일 대관되었어요. 어린 왕은 불타는 왕국을 물려받았지만 윌리엄 마셜의 도움으로 남작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헨리는 대원장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고 반란군은 평화를 받아들였죠. 전쟁이 끝난 후 헨리는 왕국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능한 정치가들의 도움으로 왕의 통제력을 회복했고 1230년에는 자신의 권력을 확보했죠. 이제 성인이 된 헨리는 아버지의 가장 큰 수치인 프랑스 지방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침략 함대를 준비했지만 재앙이었어요. 프랑스군과의 공개 전투를 피하고 시골을 진군하며 귀족들에게 경의를 요구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죠. 헨리가 떠나자마자 그에게 맹세했던 남작들은 프랑스 왕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략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실패였고 헨리는 귀족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없게 되었어요. 휴버트 백작이 왕의 총애를 잃고 런던 탑에 갇혔습니다. 피터 데 로슈가 새 재판관이 되었지만 그는 적들로부터 땅을 빼앗고 왕실 법정을 우회했죠. 귀족들은 다시 화가 났고 리처드 마셜이 군대를 모았습니다. 새로운 내전이 발발했고 헨리는 결국 피터를 해고하고 반군의 요구에 복종해야 했어요. 헨리는 교훈을 얻었지만 좋은 관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관료들로 사무실을 채웠고 귀족들은 다시 화가 났죠. 1258년 그들은 헨리에게 옥스포드의 규정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남작에게 왕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법적 권리를 준 거예요. 처음에는 지지했던 헨리가 거래에서 물러나려 하자 세 번째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헨리의 처남 사이몬 드 몽트포트가 이끄는 반군은 1265년 루이스 전투에서 헨리를 포로로 잡았죠. 사이먼은 최초의 영국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각 주에서 2명의 기사와 각 자치구에서 2명의 의원을 불러 토론하게 했어요. 새로운 정부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오늘날에도 영국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헨리의 장남 에드워드가 탈출해서 1265년 이브샴 전투에서 사이먼을 물리쳤습니다. 제2차 남작 전쟁은 끝났고 헨리는 다시 왕좌에 올랐죠. 1275년 헨리는 아들과 함께 십자군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몇 달 후 사망했습니다. 에드워드는 대륙에서 소환되어 1274년 웨스트민스터에서 대관되었어요. 에드워드 1세는 고통받던 섬을 물려받았지만 곧 유능하고 정의로운 통치자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왕실 행정을 개혁하고 일반법을 강화하고 일련의 법령을 작성했죠. 에드워드는 귀족들의 요구를 지지했고 기사와 마을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모아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는 유능한 통치자였고 국내 상황을 통제하에 두었어요. 이제 국내가 안정되자 에드워드는 해외 갈등에 끌려들었습니다. 1282년 웨일스 반란이 일어났고 에드워드의 군대는 웨일스 장궁병의 잔혹한 효율성에 맞섰죠. 큰 손실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진압했고 에드워드는 웨일스 전역에 성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아들 에드워드는 1284년 웨일스에서 태어나 웨일스 왕자로 임명되었어요. 오늘날까지 영국 왕위 계승자에게 주어지는 직함이죠. 1291년에는 스코틀랜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3명의 경쟁자가 왕위를 놓고 다퉜고 에드워드는 중재를 요청받았어요. 그는 존 발리올을 선택했지만 발리올이 이전에 에드워드에게 경의를 표했기 때문에
공정성이 망가졌죠. 에드워드 왕의 통치하에 법조계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성직자로부터 분리해서 교육받은 젊은이들로 구성된 새로운 사회계층을 형성했어요. 인스 오브 코트가 설립되었고 학생과 변호사가 함께 살며 영국 일반법을 배웠죠. 이 법원은 전국의 다른 대학 시스템에도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이 공식적으로 설립된 것도 이 시기였어요. 에드워드 1세는 1307년 이질로 사망했고 스코틀랜드인과 싸우던 북쪽에서였습니다. 소문에는 에드워드가 자신의 뼈를 군대와 함께 운반하기를 원했다고 해요. 스코틀랜드와의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서죠. 에드워드의 통치는 짧았지만 그의 행정적 조치가 영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변호사의 도입은 신흥 상인 계층과 섞여 원시 중산층을 형성했고 의회는 그의 통치 동안 강화되고 합법화되었어요. 에드워드 왕의 통치는 평화롭고 번영했지만 아들 에드워드 2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드워드 2세는 1307년 웨스트민스터에서 대관식을 치렀지만 왕의 책임에 지루함을 느꼈어요. 그는 피어스 가베스턴이라는 친구에게 많은 관권력을 주었고 가베스턴은 오만했죠. 귀족들과 다투고 프랑스 왕실을 화나게 했습니다. 압력이 커지자 에드워드는 가베스턴을 추방해야 했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307년 가베스턴이 돌아오자 의회는 1308년 왕과 회의를 가졌어요. 하지만 남작들은 가베스턴 문제가 처리될 때까지 진행을 꺼렸죠. 캔터베리 대주교가 가베스턴을 파문하겠다고 위협하자 에드워드는 기적적으로 굴복했습니다. 가베스턴은 아키텐으로 파견될 예정이었지만 왕은 다시 그를 소환했어요. 귀족들의 분노를 사고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가베스턴은 결국 스카버러 성에서 체포되어 워릭으로 압송되었고 랭커스터 백작의 권위로 참수당했죠. 왕은 친구의 죽음으로 위로받을 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충격을 받고 있던 에드워드는 1314년 베녹번 전투에서 로버트 브루스에게 결정적으로 패배했고 스코틀랜드는 다시 독립을 쟁취했어요. 왕은 새로운 인기 작가 휴르 데스펜서로 상실을 완화했지만 데스펜서 가족이 점점 강력해지자 귀족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내전이 발발했고 5년간의 유혈 사태 끝에 에드워드 2세가 승리했어요. 랭커스터 백작은 1326년 폰트프레트 성에서 참수당했죠. 데스펜서 일족이 점점 세력을 키워가자 이사벨라 여왕은 다시 개입해야 했습니다. 프랑스 왕관의 지원을 받아 군대를 일으킨 그녀는 남편을 상대로 진군했어요. 연인 로저 모티머의 도움을 받아 에드워드 왕과 그의 군대를 물리쳤고 휴르 데스펜서를 체포해 반역죄로 재판했습니다. 데스펜서는 교수형에 처해졌고 이사벨라는 에드워드 2세에게 왕위를 물러나게 했어요. 그들의 아들 에드워드 3세가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고 1649년 2월 30일 에드워드 2세는 처형되었습니다. 영국은 연방이 되었죠. 실제로 왕의 처형은 몇 시간 지연되었습니다. 하원이 긴급 법안을 통과시켜 자신을 왕국 내 모든 정당한 권력의 출처로 선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실제 상황은 매우 달랐습니다. 거의 모든 권력은 올리버 크로웰의 손에 있었거든요. 그는 매우 유능한 군사 지도자였고 의회군의 통제권을 유지했습니다. 찰스의 아들 찰스 2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스코틀랜드에 도착해 영국을 침략하려 했지만 크로웰은 1650터에서 그의 군대를 격파했어요. 찰스는 프랑스로 도망가야 했죠. 의회는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고 크로웰은 끝없는 토론에 지쳐 1653년 자녀 의회를 해산했습니다. 그는 호국을 설립했고 자신을 지도자로 임명했어요. 이름만 빼면 왕이었죠. 크로웰은 엄격하고 엄격한 법률을 무자비하게 시행했습니다. 청교도의 이상을 따라 교회 참석은 의무가 되었고 경마와 닭싸움은 금지되었어요. 도박장과 매음굴은 문을 닫았고 크로웰은 심지어 크리스마스를 취소하기까지 했습니다. 보우군주는 그가 전복한 왕처럼 독재자가 되었고 1658년 9월 3일 사망했죠. 크로웰의 아들 리처드를 영주 보호자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리처드는 아버지보다 영향력이 적었습니다. 영연방은 너무 인기가 없어서 사람들은 왕의 보기를 요구했어요. 찰스 2세가 망명에서 돌아와 1661년 5월 29일 다시 대관되었습니다. 올리버 크로웰의 시신은 무덤에서 발굴되어 타번에 걸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되었고 그의 머리는 웨스트민스터홀 외부에 20년간 전시되었죠. 영연방과 보호국은 영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교도주의는
군사 통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종교적 열광은 국내 통치에서 뒷전으로 밀려났어요. 찰스 2세는 크로웰이 통과시킨 엄격한 청교도 법률에 많은 부분을 되돌렸습니다. 술집이 다시 문을 열었고 극장에서는 쇼를 상영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국 해군은 두 번째 영국 네덜란드 전쟁에서 패배한 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고 1665년 대역병이 런던을 강타해 약 7만 명이 사망했어요. 다음 해 런던 대화재가 수도를 불태웠지만 화재는 대역병의 종식을 가져왔고 왕에게 낡은 도시를 재건할 기회를 주었죠. 찰스 2세의 통치하에 정부의 엄청난 변화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내각정부 형태가 등장했고 토리당과 휘그당의 전신이 결성되었어요. 영국은 급속한 속도로 현대화되고 있었고 모범적인 국가로 여겨졌죠. 하지만 1678년 가톨릭 음모가 발견되어 반가톨릭 감정이 급증했고 가톨릭 신자들은 의회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찰스 왕은 훨씬 더 인기가 많았고 상냥하고 친절하며 매우 여유로운 성격이었다고 해요. 브라간자의 캐서린과의 결혼에서 살아남은 상속인을 낳지 못했지만 왕은 사생아 12명을 인정했죠. 찰스 2세가 1684년 2월 6일 죽자 왕위는 동생 제임스에게 물려졌습니다. 제임스 2세는 열렬한 가톨릭 신자였고 반가톨릭 감정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받아들여졌어요. 하지만 의회는 그의 친가톨릭 정책을 훨씬 덜 관용적으로 받아들였죠. 제임스가 여러 친톨릭 정책을 시행하려 하자 휘그당과 토리당이 그에 대항해 형성되었고 왕은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1685년 몬머스 공작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세지무어 전투로 끝났고 악명 높은 제프리스 판사가 이끄는 잔혹한 시련이 이어졌어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제임스가 최근 아들을 낳아 가톨릭계 후계자를 둔 것이었습니다. 의회는 새로운 가톨릭 노선을 두려워했고 신속하게 행동했어요. 그들은 확고한 개신교도인 오렌지의 윌리엄과 영국의 메리를 초대해 제임스 2세로부터 왕위를 빼앗게 했죠. 윌리엄은 1688년 영광스러운 혁명을 주도했고 제임스 2세는 프랑스로 도망쳤습니다. 윌리엄과 메리는 공동 통치자로서 함께 영국을 통치했지만 윌리엄은 대부분의 시간을 9년 전쟁 당시 유럽에서 보냈어요. 메리 2세 여왕이 혼자서 왕국을 다스렸고 모범적인 섭정자임을 증명했죠. 1689년 의회는 권리장전을 통과시켰습니다. 영국 역사의 획기적인 순간이었어요. 모든 가톨릭 신자를 영국 왕이나 여왕이 되는 것에서 금지했고 섭정도 정치적 문제에 간섭하지 못하게 했죠. 영국 군주의 권력은 영원히 약화되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1694년 천연두로 사망했고 윌리엄이 혼자 왕국을 통치하게 되었어요. 그 직후 스코틀랜드에서 자코바이트 봉기가 일어났지만 윌리엄은 재빨리 진압했죠. 하지만 자코바이트의 대의는 패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왕관을 위협할 것이었습니다. 윈저 왕조는 1066년 정복왕 윌리엄이 헤이스팅스에서 승리한 이후 100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섹슨 왕들의 시대, 노르만의 침략, 플랜테저넷과 튜더, 그리고 스튜어트 왕조를 거쳐 지금의 윈저 왕가까지 내전, 혁명, 제국의 흥망성쇠를 겪으며 왕관은 계속 이어졌죠. 빅토리아 여왕의 63년 통치는 영국이 세계 최대 제국이 된 시기였고 엘리자베스 2세는 70년간 재위하며 현대 군주제의 역할을 정의했습니다. 2022년 9월 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발모럴 성에서 96세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통치는 엄청나게 변혁적인 기간이었죠. 왕관은 권력을 잃었지만 여왕은 그 명성을 유지했습니다. 2023년 5월 6일 찰스 3세가 대관되었고 73세의 나이로 가장 나이 많은 영국 왕이 되었어요. 찰스는 환경 보호와 역사 보존을 옹호하며 영국 군주제의 규모 축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찰스 3세의 통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가 도전에 성공할지, 아니면 찰스 3세가 영국의 마지막 왕일 수 있을지는요,